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귀가하던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일명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1심 선고에선 징역 12년형이었지만 재판부는 강간 살인미수 혐의를 인정해 원심을 파기하고 형량을 더 올렸습니다.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운영사인 도쿄전력이 원전 오염수 방류 설비 시운전을 시작했습니다. 시운전이라 방사성 물질을 포함한 오염수를 방류하진 않았지만 2주간의 시운전이 끝나는 대로 오염수 방류가 초읽기에 들어갈 전망입니다. MBN 취재 결과 간첩 혐의로 기소된 노조원과 시민단체 관계자가 정부의 남북협력기금을 이용해 북한에 다녀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민의 혈세가 엉뚱한 데 쓰인 겁니다. 단독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무소속 윤관석, 이성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됐습니다. 무기명 표결로 진행된 체포동의안에 국민의힘이 당론 찬성으로 표결한 만큼 민주당에서 무더기 동정표가 나오면서 부결된 것으로 보입니다. 돈봉투 사건에 연루돼 구속영장이 청구된 윤관석, 이성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 의원의 과반이 찬성하면 통과되죠. 167석을 가진 민주당의 두 의원의 체포동의안 통과 여부가 달려 있었고 민주당 내에서도 부결시킬 경우 방탄정당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말이 나왔지만 결과는 부결이었죠. 윤 정부 들어 4명의 민주당 혹은 민주당 출신 의원, 1명의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에서 국민의힘 의원만 체포동의안이 통과된 겁니다.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 포기는 민주당 대선 공약이었죠. 여당은 민주당이 방탄조끼를 입혀주었다고 비판했고 야당은 개벌 의원들의 판단일 뿐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먼저 이혁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2년 전 전당대회에서 돈봉투를 돌린 혐의를 받는 윤관석, 이성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예상을 깨고 부결됐습니다. 투표한 293명 중 찬성표를 던진 의원이 140명이 채 안 돼 의결 정족수인 147명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사람은 표결에 앞서 검찰의 짜맞추기 기획수사라고 주장하는가 하면 의원들의 손을 일일이 잡으며 동정에 호소했습니다. 한동훈 법무장관은 10분가량 체포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의원들을 설득하진 못했습니다. 국회의원이 국민의 대표라는 말은 일반 국민보다 특혜를 받아야 한다는 말은 아닐 겁니다. 영장심사를 피하게 된 두 사람은 한시름 놓게 됐습니다. 국회와 선배 동료 의원님들의 현명한 결정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결백함을 분명히 증명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야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을 폐지하겠다고 공약했던 것이 새빨간 건의반인 것이 검찰의 수사가 과도하고 무리한 영장 선고였다. 윤석열 정부 들어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노웅래 의원, 무소속 윤관석, 이성만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연이어 부결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혁근입니다. 검찰은 이성만, 윤관석 의원은 구속 사유가 충분했다며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또 성명길 전 대표의 외곽 조직이죠. 먹사연 측이 경산 캠프가 낼 돈을 대신 내준 정황을 포착하고 압수수색에 들어갔습니다. 길기범 기자입니다. 윤관석, 이성만 의원의 체포동의안 부결에 검찰은 곧바로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은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정황 등 구속 사유가 충분한데도 부결된 점이 유감스럽다고 밝혔습니다. 돈봉투 살포 관여 의혹을 받는 의원들에 대한 신병 확보 시도는 일단 실패했지만 검찰은 대신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한 수사에 나섰습니다. 당대표 경선 캠프의 자문을 맡았던 정치 컨설팅 업체 사무실과 대표 자택 등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선 겁니다. 어떤 자료 확보한 건가요? 용역 계약서나 매수표 이런 거 확보하셨으시나요? 검찰은 송 전 대표의 외곽 후원 조직인 평화와 먹고 사는 문제 연구소, 이른바 먹사연의 자금이 컨설팅 업체로 흘러간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먹사연이 여론조사 등을 명목으로 가짜 용역 계약을 맺고 경선 캠프에서 낼 돈을 대신 내준 것으로 의심하는 겁니다. 검찰 관계자는 계좌 추적 등 객관적 자료에 의해 확인했다며 불법 정치자금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컨설팅 업체 대표 등을 소환 조사할 방침입니다.
돈봉투와는 별개로 불법 정치자금 의혹까지 불거지며 수사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MBN 뉴스 길기범입니다. 윤관석, 이성만 의원의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 국회팀 이병주 기자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이 기자, 표 분석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사실 국회의원 특검 포기는 양쪽에서 다 외쳤던 겁니다. 그런데 결과는 이렇게 나왔어요. 누가 반대를 한 겁니까? 네, 일단 오늘 표결에 참석한 의원들 현황부터 좀 분석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전체 299명 의원 가운데 293명이 참석을 했는데요. 국민의힘의 경우 소속 의원 113명 중에 구속 수감된 정창민 의원을 제외한 112명 모두 표결에 참여해서 당론으로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정의당 의원 6명 전원도 특권 내려놓기 차원에서 찬성했다 이렇게 표결 이후에 공지를 했고요. 더불어민주당은 출장을 간 의원 제외하고 164명이 모두 참석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럼 민주당 의원들이 주로 반대표를 던진 건데 그래도 따져보면 여기에 찬성표도 들어있는 겁니다. 네, 두 의원에 대한 표결 결과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윤관석 의원 145명, 이성만 의원 155명이 체포동의안에 반대표를 던져줬습니다. 당론대로 국민의힘과 정의당 의원들이 모두 찬성했다면 민주당 의원 10명 내지 20명 정도가 찬성표를 던졌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민주당은 여기서 당론으로 정한 건 아니었잖아요. 네, 민주당은 일찌감치 자율투표하겠다고 방침을 세웠었습니다. 두 의원 민주당 출신이긴 하지만 탈당을 했고요. 또 검찰은 돈봉투를 받은 민주당 의원이 20명가량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래저래 민주당이 당론을 찬성 또는 반대로 정하기가 쉽지 않았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대거 반대표를 던진 배경에 우선 두 의원이 여야 막론하고 부결표를 호소하면서 읍소한 게 동정표로 이어졌다는 분석입니다. 또 표결 직전 한동훈 장관의 바로 이 발언도 민주당 의원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했다는 설명입니다. 돈 봉투를 받은 것으로 지목되는 약 20명의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여기 계시고 표결에도 참여하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 장관 말을 보면 표결 결과에 영향을 받을 이들, 그러니까 한 20여 명 정도가 여기에 참여하니까 표결에 참여하니까 공정치 못하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거 보면은 실제로 20명 정도가 지금 반대항으로 나오고요. 어쨌든 투표 직전에 의원들이 마음을 정했다는 건데 그 전에는 그럼 민주당 기준은 어땠습니까? 마침 오늘 오전에 의원총회가 있었는데요. 이 자리에서 체포동의안 표결과 관련한 의원들의 발언도 나왔었습니다. 먼저 두 의원과 같은 지역구인 인천 출신 의원이나 검사 출신 의원들이 두 의원의 반론권 보장해줘야 한다. 또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켜야 한다는 주장들 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민주당 안에서 이뤄진 전당대회 이슈에 또 사건의 진상도 제대로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과연 구속이 필요하냐 이런 주장이었다고 합니다. 공개적으로 이에 대한 찬성이나 반대 의견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한동훈 장관이 설명하는 구속 필요성을 들어보고 판단하겠다 이런 의원들이 많았던 걸로 저희는 취재를 했었습니다. 반대표를 던지는 의도나 그 심정이 어땠든 간에 어쨌든 체포동의안이 부결됐으니까 방탄 논란도 심해지지 않겠습니까? 네, 앞선 기사에서도 살펴보셨겠지만 이 표결 이후에 바로 방탄이라는 공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당내 이슈로 분위기 좋지 않았거든요, 민주당은. 정치 공세 소재라는 점에서 분명히 악재가, 민주당 입장에서는 악재가 될 걸로 보이긴 합니다. 앞서 민주당은 돈봉투 의혹과 김남국 코인 건으로 당 쇄신 요구하는 목소리가 컸었는데요. 이 일을 혁신하기 위한 혁신위원장 인사 문제마저 잡음이 나왔었습니다. 오늘 그 후임 혁신위원장 인선이 어느 정도 정리될 걸로 예상됐었는데 또 연기가 됐습니다. 여기에 정청래 최고위원의 상임위원장 겸직 문제도 당 쇄신 측면에서 문제가 되었는데 이 문제는 정 의원이 원내 지도부 결정 따르기로 하면서 일단락됐습니다. 제가 다시 상임위원장을 맡을 일은 없을 것입니다. 선당우사하겠습니다. 어쨌든 뭐 체포동의안이 부결됐다고 해서 수사가 끝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검찰 수사가 어떻게 될지 좀 짚어보면요. 네, 검찰은 애초 윤관석, 이성만 의원 이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 남은 수사에 속도를 낼 걸로 보였습니다. 돈봉투를 받은 것으로 지목된 의원들도 조사해야 하고요. 또 최종 수혜자로 꼽히는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한 수사도 진행한다는 계획이었는데 이 계획 차질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검찰 측은 증거를 보강해 정해진 수사를 진행할 것이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병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16조 원 넘게 쌓여있는 남북협력기금.
이 남북협력기금은 인적 왕래 지원이라고 해서 남북한 주민의 왕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해주는 사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남북관계에 훈풍이 불고 교류가 활발할 때는 한 해 50억 원 이상이 지원되기도 했는데 2008년 민간인 박왕자 씨가 북한군 총격으로 숨진 뒤 이 사업은 사실상 중단됐었죠. 그런데 혹시나 그간의 집행 내역을 살펴봤더니 올해 간첩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들이 해당 기금으로 방북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남북협력기금이 우리 국민의 세금이 간첩 활동에 방북 노잣돈으로 쓰인 겁니다. 김순철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지난 2004년 민주노총 조합원 A씨는 북한에서 열린 남북노동자 통일대회 방북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당시 남북협력기금 인적왕래 지원사업 차원에서 1억 3천만 원이 집행됐습니다. 그런데 A씨는 북한 공작원과 비밀리에 연락하거나 지령을 받아 활동했다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지난 5월 구속 기소됐습니다. 방북 전인 2000년 전후 이미 간첩 활동을 해왔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역시 북한 공작원과 80여 차례 회합 일정을 조율한 혐의 등으로 지난 1월 불구속 기소된 B씨는 2007년 4월 간첩 활동을 시작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해 6월에는 6.15 민족통일 대축전에 참석했는데 역시 방북에 기금 3억 1천만 원이 사용됐습니다. 결국은 이 두 사람이 북한으로 가게 된 지원을 받은 돈이 남북교류협력기금입니다. 우리 국민의 혈세로 간첩 활동을 하도록 도와준 게 아니냐라는 의심의 여지가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에만 특혜성 기금 지원이 이뤄졌다는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2003년부터 2008년까지 민간단체가 38차례에 걸쳐 전세기로 방북했는데 양대 노총이 참석한 행사에만 전세기 비용이 지원됐다는 것입니다. 국민의힘 시민단체 선진화특위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내일 통일부에 전수조사를 요구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김순철입니다. 도대체 얼마를 받기로 하면 이런 생각을 실천에 옮기려 할까요? 삼성전자의 반도체 공장 설계 자료를 빼돌려 중국의 복제판 공장을 지으려고 한 삼성전자 전 임원 등 7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일할 국내 반도체 회사 핵심 인력 200명 이상을 중국 회사로 영입해서 영업 기밀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지호 기자가 먼저 보도합니다. 중국 시안에서 2013년부터 가동에 들어간 삼성전자 메모리 반도체 공장입니다. 전체 면적 23만 제곱미터, 축구장 32개 규모인 이 공장은 7조 5,200억 원을 들여 완성했습니다. 그런데 이 공장에 설계 도면 등이 유출되면서 사실상 중국 소유의 똑같은 반도체 공장이 지어질 뻔했습니다. 그것도 불과 1.5km 정도 떨어진 곳에 삼성전자 판박이 공장을 설립하려던 전 삼성전자 상무가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삼성전자에서 18년 동안 근무한 경력과 SK하이닉스에서 10년간 부사장으로 근무하면서 쌓은 전문 지식이 있기에 가능했습니다. 중국과 대만 자본을 끌어들여 반도체 제조 회사 설립까지 하는 데 성공한 전 삼성전자 상무는 국내 반도체 인력 수급에 나섰습니다. 원래 받던 연봉보다 2배 넘는 금액을 제시하자 200명 넘는 직원이 회사를 옮겼습니다. 이후 이직한 직원들 대상으로 삼성전자의 영업 비밀인 공정 배치도와 설계 도면 등을 빼내려고 지시하고 실제 입수에 성공했습니다. 아예 복제판 공장을 지으려고 시도한 사건입니다. 범행의 규모와 피해 측면에서 기존의 단편적인 반도체 기술 유출 사건들과는 차원을 달리할 정도로 검찰은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삼성전자 전 임원을 구속 기소하고 나머지 직원 6명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MBN 뉴스 이조입니다. 이번 기술 유출 사건과 관련해 법조팀 선한빛 기자에게 좀 더 자세히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 기자, 네. 이번 기술 유출 사건은 다른 여러 개 합친 것보다 더 의미가 크다면서요? 예, 보통 기술 유출이라고 하면 어떠한 특정한 기술 한두 개를 그렇죠. 해외에 넘기고 금전적인 부분 또는 취업에 있어서 혜택을 제공받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이번 건은 공장 자체를 통째로 중국에 똑같이 지으려고 시도했던 점이 다르다라고 보는 게 검찰의 시각입니다. 그러니까 기술 한두 개 유출시키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사안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기술을 유출시키려고 했던 겁니까? 예, 편의상 A씨라고 얘기를 네. 하겠습니다. A씨 등은 삼성전자의 영업 비밀이 담겨 있는 공장 설계와 관련한 핵심 기술들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반도체 공장 BD라고 해서요. 공장에 불순물이 생기지 않게 하는 환경을 만드는 기술이라든지 공정 배치도 또 공장 설계 도면까지 부정으로 취득하고 사용을 한 걸로 검찰은 의심하고 있습니다. 네. 이 기술들은 모두 국가 핵심 기술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이 A씨라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네. 이분이 반도체 업계 내에서 아주 유명 인사였다면서요. 예, 앞서 리포트에도 잠깐 언급이 됐었지만 A씨는 삼성전자에서 18년간 근무를 했었고 또 그 이후에 SK 하이닉스에서 부사장까지 지냈습니다. 네. 삼성에서 하이닉스로 이직한 후 하이닉스의 생산성 개선에 중추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소문이 났을 정도로 업계에서는 전문가로 정평이 난 인물인데요. 함께 재판에 넘겨진 직원 일부는 범행을 시인했다고 하지만 A씨는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유출한 그 기술로 중국에다가 실제로 똑같이 공장을 만든 겁니까? 이른바 삼성전자 복사판 공장은 끝내 지어지지 못했습니다. 대만의 전자제품 생산업체가 A씨 업체에 8조 원대 투자를 하기로 했었는데 이 투자가 불발이 됐기 때문입니다. 예. 다만 A씨의 회사가 공장 설계 도면을 여전히 갖고 있다고 하는데요. 검찰은 이번 사건으로 삼성이 피해를 본 규모가 3천억 원 정도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이 공장 설계 도면이 또 다른 유출에 활용이 된다면 피해 규모는 더 커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에 중국이 투자금까지 대줬다면 정말 우리가 막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겠네요. 지금까지 서남빛 기자와 뉴스 추적 함께했습니다. 일본 정부와 도쿄 전력이 오늘 오전부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설비 시운전을 시작했습니다. 해저 터널뿐 아니라 육지의 방류 설비가 모두 완공되면서 오염수 방류 장치들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최종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후쿠시마에 다녀온 우리 오염수 시찰단은 아직도 분석 중이라고 하죠. 현지 어민들의 반발 속에 오염수 방류가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신재호 기자입니다. 시운전은 오염수 대신 담수를 바닷물과 섞어 해저 터널에 보내는 방식으로 2주간 이루어집니다. 오염수 방류가 사실상 초읽기에 들어간 만큼 현지 어민들의 반발은 계속되고 있고 これまで何度も申し上げてきた通り、我々はアルプス処理水の海洋放出には断固反対であります。 일본 정부는 여전히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決めておりますので、それを変えるものではございません。 이와 관련해 국회 대정부 질문에 출석한 박진 외교부 장관은 시운전과 관련해 사전 통보를 받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을 경우 당연히 방류를 반대하겠다면서도 과학적인 접근을 강조했습니다. 그 총리는 그 안전이 검증되면 마시겠어요? 저는 완전 기준에 맞다면 저는 마실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침묵으로 오염수 방류를 용인하고 있다며 정부가 명확하게 반대 의견을 표명한 뒤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MBN 뉴스 신재우입니다. 원전 오염수 시운전이 시작됐다는 소식에 국내 수산업계는 혹시나 또 소비 침체로 이어지는 건 아닐까 걱정이 태산입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때 이미 수산물 소비가 40%나 급감을 했었거든요. 이교욱 기자가 돌아봤습니다. 일본이 오염수 방류 시운전에 들어갔다는 소식에 어민들이 생업을 멈추고 국회 앞으로 나왔습니다.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 포기하고 자국 내 보관하라! 인천 어시장 곳곳에서도 상인들의 한숨소리가 들립니다. 예전에는 손님 많았었는데 지금 아예 발길이 많이 끊겼고 코로나 있을 때가 손님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지금보다. 코로나 때가 더 나았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힘든 요즘 폐업한 점포도 많다고 하는데요. 상황이 어떤지 저희가 직접 시장 안을 돌면서 살펴보겠습니다. 저희가 잠깐 돌아봤는데도 폐업한 곳이 많아서 상인의 측에 물어봤더니요. 전체 400여 개 점포 중에서 20%는 이렇게 폐업 중입니다. 상인과 소비자들은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가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걱정 좀 있고 주위의 친구분들은 소금을 미리 사놓는다 그런 얘기도 하고.
후쿠시마 원전 사고 때도 막연한 불안 심리로 소비가 40%나 급감했던 만큼 정부와 수산업계는 대대적인 수산물 안전 캠페인을 벌일 예정입니다.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우리 수산물의 안전에 대해 수산업계를 중심으로 국민분들께 직접 찾아가서 설명드리고자. 정부는 또 수입 수산물의 방사능 검사를 2배 확대하고 검사 소요 시일도 최대한 단축해 부적합 수산물이 식탁에 오르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MBN 뉴스 이규옥입니다. 중국 패배에 베팅하면 후회할 것.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의 이 돈 없는 발언으로 외교부의 초치가 이어진 가운데 오늘 국회에서도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이 와중에 싱 대사는 한국 기업으로부터 고가의 숙박을 접대받았다는 사실도, 시진핑 주석의 제로 코로나에 불만을 나타냈었다는 것도 드러나 또 다른 논란을 낳고 있는데 중국 측은 애써 별일 아닌 척하고 있습니다. 김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당은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의 외교 비판 발언 책임을 이재명 대표에게 돌렸습니다. 주한 중국 대사를 찾아가서 15분간 지극히 무리하고 우리 대한민국을 협박하는 내용의 발언을 듣고도 항의 한마디 안 했습니다. 이런 것이 굴욕적인 자세 아닙니까? 민주당은 싱 대사의 발언보다는 정부의 외교 정책이 극단적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진영 외교, 가치 외교를 내세워서 과도하게 중국, 러시아 등과 적대적인 언사를 함으로써 우리 경제 또 기업에 많은 부담을 준 것이 사실 아닙니까? 한덕수 국무총리도 싱 대사의 발언이 적절치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일방적으로 비난한 것 같은 그러한 언사를 하는 것은 정말 외교관으로서는 대단히 부적절한 그런 행동이었다. 대통령실 관계자도 외교관은 주재국의 내정에 개입해선 안 될 의무가 있다며 본국과 주재국을 잇는 가교 역할을 잘하지 못하면 양 국가의 이익을 해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싱 대사가 중국 진출 한국 기업이 울릉도에 운영 중인 1박에 1,000만 원인 숙박시설을 아내와 접대받은 것으로 알려져 또 다른 파장이 예상됩니다. MBN 뉴스 김태희입니다. 수십억 가상자산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이 오늘 교육위원회로 옮겼지만 순탄치 않았습니다. 국민의힘은 김 의원이 반성해야 한다며 검찰 수사 중에 교육위로 오다니 양심이 없다며 나가라고 항의했고, 민주당은 품격을 지켜라, 손가락질하지 마라고 맞섰습니다. 보도에 김태림 기자입니다. 김남국 의원이 법사위에서 교육위로 옮긴 뒤 첫 회의에서 인사를 하자마자 항의가 들어옵니다. 네, 새로 보임된 김남국 의원입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조 의원은 회의 시작 전부터 김 의원 교육위 보임을 문제 삼으면서 민주당 의원과 설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국회가 양심이 있어야지. 지금 국회 윤리위에 제소된 가지고 있으면은 반성해야지. 지금 이제 상임위에 교육이 어떻게 오노 이제. 아이들한테 뭘 가르쳐요? 아, 의원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참 부끄럽다. 말을 그렇게 해. 아유, 그것도 손가락치라고 그러지 마요. 검찰에서 김 의원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는 만큼 이해충돌 논란에 법사위 대신 교육위로 옮긴 건데, 교육위 역시 부적절하다며 문제 제기에 나선 겁니다. 회의 뒤에도 국민의힘 교육위원들은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김 의원이 교육위에서 활동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고 아이들의 가치관에 혼란을 초래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김남국 의원이 사퇴하지 않으면 다음 교육위 전체 회의에서 문제 제기를 하겠다고 밝혀 논란은 한동안 지속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김태림입니다. 집에 갔던 여성을 뒤따라가 무차별 폭행에 의식을 잃게 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가 2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항소심 과정에서 성범죄 혐의가 추가돼 강간 살인 미수로 죄명이 변경됐는데 재판부가 검찰의 공소 사실을 모두 다 유죄로 인정해 8년 더 선고한 겁니다. 먼저 박성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엘리베이터 앞 여성의 머리를 걷어차고 쓰러진 여성을 둘러엎고 사라진 남성.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당시 모습입니다. 가해 남성은 1심에서 살인 미수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 중에 여성이 입고 있던 바지에서 남성의 DNA가 검출돼 강간 살인 미수로 공소장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2심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 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성폭력 범죄의 수단으로 범행했다며 확실한 예견이 없어도 자신의 폭행이나 성폭력 실행 과정에서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다는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범행 당시 여성인 줄 몰랐다고 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1심보단 8년이 늘었지만 검찰이 구형한 35년에는 못 미치는 판결에 피해자 측은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피고인은 여전히 반성을 하지 않았고 오늘 선고일까지도 태도를 미뤄봤을 때는 본인이 한 일을 진심으로 반성을 하고 있는지 아직도 의문입니다. 검찰은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실형 선고와 함께 피고인의 정보를 10년 동안 정보통신망에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신상 공개와 달리 형이 확정되면 성범죄자 알림이에만 정보가 등록됩니다. MBN 뉴스 박상호입니다. 무차별 폭행을 당한 여성 피해자도 법정에 나와 재판 과정을 지켜봤습니다. 피해 여성은 뇌신경 손상으로 하반신 일부가 마비돼 아직 일상생활도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피해 여성은 가해자가 출소하면 50살, 자신과 4살 차이밖에 안 나는데 여전히 보복이 두렵다며 불안감을 호소했습니다. 구치소에서 계속 가해자가 오히려 피해자에게 복수를 하겠다고 했다니까요. 안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변호인과 함께 법정으로 들어서는 20대 여성.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 여성입니다. 재판이 끝난 후 다시 모습을 드러냈는데 쏟아지는 취재진의 질문에 울음을 터뜨립니다. 선고를 지켜본 피해자는 검찰 구형보다 낮은 형량의 실망감을 드러내며 여전히 보복이 두렵다며 불안감을 감추지 못합니다. 그냥 알지 말 걸 그랬습니다. 죽으라는 얘기랑 똑같은데 출소하면 그 사람 50인데 저랑 나이 4살밖에 차이 안 나는데 저렇게 대놓고 보복하겠다는 사람을. 사건 발생 1년이 지났지만 피해 여성은 아직도 그날 일을 기억에서 지울 수 없습니다. 왜 죄 한 번도 안 저지른 사람한테 이렇게 힘든 일을 만들게 하는 건지. 나는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재판엔 가해자와 함께 구치소에 있었다고 주장하는 남성도 나타나 출소하면 보복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나가서 피해자를 찾아가서 죽여버리겠다, 더 때려주겠다. 저한테 2주 동안 그렇게 하루도 빠짐없이 얘기를 했고요. 이 남성은 보복을 막기 위해서라도 가해자의 신상 공개와 함께 더 강력한 처벌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MBN 뉴스 안진우입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사회적 공분을 샀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의 신상 공개가 이루어지지 않았죠. 현행 규정상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은 신상 공개에 대한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재판 전에만 신상 공개가 가능한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런 미비점을 포함해 여성 대상 강력범죄 가해자의 신상 공개를 확대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원준희 기자입니다. 윤 대통령이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 지시한 신상 공개 확대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항소심 선고에 맞춰 나왔습니다. 여성에 대한 강력 범죄 가해자의 신상 공개 확대 방안을 신속히 강구하라고 법무부에 지시했습니다. 대통령실은 현행 신상 공개 규정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미비점을 보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는 경찰 수사 당시에는 중상해죄만 적용됐고 재판 과정에서 강간 살인 미수로 바뀌었지만 이미 피고인 신분이 돼 신상 공개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피의자는 신원 공개가 가능한데 피고인은 논란이 있을 수 있다며 그런 부분을 보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구체적인 조항을 검토해 이른 시일 내에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대통령실은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법이라 야당도 반대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회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MBN 뉴스 원중입니다. 이분 간은 보통 사람과 다르게 만들어졌나 봅니다.
서울 잠실에 있는 125층 높이의 롯데타워에 맨손으로 올랐다가 소방당국에 의해 제지된 20대 영국 등반가 얘기입니다. 외벽에 촘촘히 나 있는 홈을 잡고 서너 발에 한 층씩 72층까지 올라갔죠. 지금은 건조물 침입 혐의로 체포된 상태입니다. 백길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강 잠실대교가 조그맣게 보일 정도로 높은 롯데월드타워의 외벽. 누군가 암벽 등반을 하듯 엉금엉금 기어 올라갑니다. 자세히 보니 반바지에 가방만 맨 채 안전장치도 없이 맨몸으로 등반합니다. 암벽화를 신었지만 미끄러질 뻔하기도 합니다. 오늘 오전 7시 50분쯤 한 남성이 롯데타워 외벽을 등반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이 남성은 새벽 5시쯤부터 4시간 동안 310m 높이를 올라갔는데 이 건물 외벽에 있는 홈을 하나씩 잡고 올라간 것으로 보입니다. 기습 등반 소동의 주인공은 20대 영국 남성 조지 톰슨 씨. 8시 50분쯤 소방대원의 설득으로 73층 높이에서 등반을 포기했고 그대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톰슨 씨는 롯데타워에 올라 점프하는 걸 6개월 전부터 계획했고 사흘 전 입국했다고 밝혔습니다. 톰슨 씨는 앞서 2019년에도 영국 런던의 더 샤드 전망대를 올랐다 3개월 복역하는 등 고층 빌딩에 올라 낙하하는 활동을 반복해왔습니다. 롯데타워 기습 등반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2018년 프랑스 등반가 알랭 로베르 씨가 75층까지 올랐다가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지만 롯데 측이 처벌을 원치 않아 풀려났습니다. 건조물 침입 혐의 등으로 톰슨 씨를 체포한 경찰은 범행 경위와 동기 등을 조사 중입니다. MBN 뉴스 백길종입니다. 수술 후유증으로 전신이 마비된 것처럼 연기를 해서 15억 원의 보험금을 청구한 일가족 3명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남성이 일상적으로 걷는 모습이 포착되면서 사건의 전말이 드러난 겁니다. 김영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의 한 병원에 한 남성이 휠체어에 앉아 있습니다. 가족들이 휠체어를 밀어 병원에서 나온 이 남성이 택시 앞에서 벌떡 일어나 문을 열고 탑승합니다. 전신마비 환자 행세를 해온 20대 남성입니다. 남성은 2016년 한 대학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이후 오른팔 통증으로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 진단을 받았습니다. 병원 측 과실로 합의금 3억 2천만 원을 받았지만 생활비로 다 쓰자 누나와 아버지까지 나서 보험사를 속이기로 공모했습니다. 5년 뒤 같은 병원을 찾아 팔과 다리까지 마비됐다고 주장해 후유장애 진단서를 받아냈습니다. 가족들은 미리 가입된 5개 보험사에 15억 상당의 보험금을 청구했고 두 곳에서 1억 8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한 보험사 직원이 주거지를 방문했을 때도 남성은 전신마비 연기를 했지만 결국 덜미가 잡혔습니다. 댁은 엘리베이터가 없는 집이었고 환자보다 훨씬 체격이 작은 왜소한 아버지께서 직접 환자를 업거나 부축을 해서 해당 그 계단을 오르내리고 한다는 것이 굉장히 불가능해 보였고 가족들은 범행을 부인하다가 남성이 쓰레기 분리수거를 하거나 계단을 오르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을 경찰이 보여주자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행동하는 모습을 담긴 동영상을 확보를 했고 그 아버지나 누나가 등장한 장면이 있습니다. 경찰은 이들 가족을 보험 사기 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MBN 뉴스 김영현입니다. 석 달 전 큰 불이 난 한국타이어 대전 공장은 아직도 잿더미 상태 그대로입니다. 좀 더 전에 화재가 발생했던 대전 현대아울렛은 벌써 재개장을 하는데 말이죠. 쌓인 화재 잔해물로 현장 진입조차 어려워 지지부진했던 정밀 감식이 끝난 것으로 MBN 취재 결과 확인이 됐는데 동시 발화점이 3곳 이상이라고 합니다. 방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신영빈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시뻘건 불덩어리로 변한 공장 건물에서 불씨가 쏟아져 내리고 맹렬한 불길이 집어삼킬 듯 주변 고층 아파트를 위협합니다. 지난 3월 12일 발생해 58시간 만에 겨우 진압된 대전 한국타이어 공장 화재 모습입니다.
제뒤로 1km 정도 떨어져 있는 제2공장은 보시다시피 여전히 불에 탄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화재 잔해물로 진입이 어려워 늦어졌던 정밀 감식은 최근 끝나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MBN 취재를 종합하면 관계 당국은 발화 지점 3곳이 동시에 발견된 점 등을 고려해 방화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측은 CCTV 설치를 거부한 노조 측에 책임을 돌리는 반면 노조 측은 화재를 계기로 인원 감축에 나선 사측을 의심하는 분위기도 관측됩니다. 화재로 이 공장은 전부 불에 타 가동을 멈췄고 직원 830여 명 중 500여 명은 다른 곳으로 전환 배치됐지만 60여 명은 명예퇴직, 270여 명은 기본급 70%를 받는 유급휴직 상태입니다. 화재 원인이 미궁에 빠지면서 인근 주민들은 물론 관련 업체와 노동자들의 피해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기 회사에 15년 동안 다녔고 제가 불이 지금 왜 났는지도 지금 확실하게 나오지도 않은 상태에서 너무 억울해요. 당장 내년부터 대학교 학자금이 나가거든요. 유급휴직의 기본급의 70%가 나오는데 그거 갖고는 생활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전기라든지 유해화학 물질은 다 아파트 단지로 넘어오고 있는 상태. 앞서 5차례 화재가 발생했던 한국타이어. 지난 2014년 대전 공장 화재는 원인 미상으로 수사가 종결된 바 있습니다. 한국타이어 측은 인근 주민들의 피해 보상과 근로자들의 고용 안정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입장이지만 감식 결과는 더디기만 합니다. MBN 뉴스 신영빈입니다. 대체 얼마나 굶은 거야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깡마른 갈비뼈가 다 드러난 사자. 1년에 한 번은 털을 깎아줘야 하는데 그렇지 않아 거짓골이 된 양. 또 분뇨로 인한 악취와 비위생적인 환경에 갇힌 동물들. 동물 학대 논란이 나오지만 경영 악화로 어쩔 수 없다는 동물원에 강진우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앙상한 갈비뼈를 드러낸 늙은 수사자가 그친 숨을 몰아쉽니다. 우리에 갇힌 암사자는 좁은 공간을 빙빙 돌며 이상 행동을 보입니다. 신 좁은 곳에서 살아가고 있으면서 보이는 아주 정형 행동의 1번 행동입니다. 머리만한 혹을 달고 있는 거북이는 이렇다 할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털이 자랄 대로 자란 양들과 혼자 갇힌 타조는 누드기를 썬 모습으로 관람객을 맞이합니다. 약간 좀 이렇게 불쌍해 보이죠. 너무 이렇게 우리도 다른 동물원에 비해서 작고 냄새도 많이 나고 배설물 자체가 바닥에 많이 깔려 있고. 동물학대 주장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햇빛 하나 들지 않는 정말 좁은 곳에서 지금 74년도에 됐는데 여기로 이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여태까지 거기에 있었다는 거는 학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환경입니다. 동물원 측도 할 말은 있습니다. 코로나로 경영이 악화되면서 사재까지 틀어 동물들의 생명을 겨우 지켜가는데 학대 주장은 지나치다는 겁니다. 현대인의 눈높이 안 맞는 것은 사실이지만 수입원이 없다 보니까 우리가 코로나 때 임대료도 밀리고 뭐 다 밀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법인 통장도 압류가 되고. 동물보호단체는 해당 동물원 대표를 동물학대 혐의로 경찰에 고발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강진우입니다. 사회기자님 정태웅. 한범수입니다.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왜 인사 안 해? 이건 군기 잡을 때 하는 말, 그런 말 아닌가요? 전혀 다른 내용이고요. 자, 일단 분노가 치미는 영상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네. 자, 누군가를 구석으로 몰아놓은 상태인데 여기가 건물 지하 주차장이거든요. 무릎 꿇린 상태예요. 네. 네, 막 때리는데요. 그렇죠. 보면 둘이서 번갈아 가면서 아주 수차례 얼굴 등을 폭행합니다. 이 밖에 입에 담배를 물리기도 했고요. 지난 4일 밤에 있었던 일입니다. 영상에는 한 명만 보이지만 피해자는 여중고생 2명이고 가해자들은 20대 후반 여성입니다. 같은 또래 중학생도 아니고 20대 후반이 가해자였다. 네. 이상합니다. 학생들이 큰 잘못이라도 있었나요? 인사 제대로 안 해서입니다. 인사요? 네. 심지어 평소 친한 사이도 아니었거든요. 안면이 있는 정도였다고 하는데 가해자들이 폭행을 감추기 위해 심지어 협박으로 입막음까지 했지만 다음 날에도 추가 폭행이 이어지면서 결국 부모님이 알아차렸다고 합니다. 네. 부모 입장에서 정말 이성적인 행동이 힘들고 안타까운 정도가 아니고 이제 안 당해본 사람은 참 느낄 수 없을 것 같아요. 평생 안고 갈 것 같습니다. 제 마음에.
지금 경찰 조사가 이뤄지고 있는 거죠? 네. 네, 내용이 나왔나요? 경찰은 아직 피해자 조사만 마친 상황이라고 하고 가해자 2명과는 조사 일정을 잡는 단계입니다. 하지만 사안이 심각한 만큼 엄격하게 처리하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학교도 못 다니고 밥도 못 먹고 불안해서 나갈 수도 없는데 가해자들은 정상적으로 돌아다니고. 폭행 발생한 지 거의 열흘 됐습니다. 피해자 관점에서 빠르고 엄정한 수사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맞습니다. 다음 켜드 볼까요? 각질 커피, 땅바닥 햄버거. 일단 이런 메뉴는 본 적은 없어요. 네, 각질 커피부터 다뤄보겠습니다. 네. 온라인을 뜨겁게 달군 사진이 있거든요. 보시죠. 사람 발이고 네. 위생장갑 끼고 저게 지금 각질 제거하는 거예요, 설마? 맞습니다. 여기가 프랜차이즈 카페 아닙니다. 프랜차이즈 카페 직원이 저렇게 하고 있는 거고요. 제보자분이 자동 판매기로 주문하고 나서 안쪽을 봤는데 직원이 각질 묻어있을지도 모르는 장갑 그대로 쓰고 커피 만들었다고 합니다. 저 같으면 못 마십니다. 저도 못 마십니다. 돈 못 돌려받더라도 그냥 그 자리에서 뭐 버리고 욕설을 하든 도망가든 하겠어요. 제보자분도 도저히 마실 수 없었다고 합니다. 본사에서 뒤늦게 사과문이 나왔습니다.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 환불과 함께 보상 조치가 마무리됐다는 답변도 왔습니다. 일단 조치까지는 했습니다. 네. 그나저나 아까 땅바닥 햄버거도 얘기했잖아요. 좀 비슷한 사례일 것 같아서 불길한데. 네. 이번엔 프랜차이즈 햄버거 집을 간 고객 사연입니다. 주문하고 나서 기다리고 있는데 내부 조리실에서 빵이 바닥에 떨어지는 걸 보게 됩니다. 마요네즈 묻은 부분이 떨어졌다고 하고요. 설마 그것도 안 버리고 그냥 썼다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썼습니다. 바닥에 묻은 마요네즈는 슬쩍 닦았고요. 이를 지켜본 고객이 항의하자 매장 직원은 땅에 떨어진 빵은 버렸다고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일부러 했다고 보기엔 좀 그렇고 무의식적으로 땅에 떨어진 거를 작업대 올려놓은 상태에서 너무 무의식적으로 다시 작업을 거기다가 한 거예요. 거짓말까지 쳤던 건데 결국 어떻게 대처한 거죠? 네, 쓰레기통 뒤지고 CCTV 확인해서야 밝혀낼 수 있었습니다. 나중에 지자체가 저 매장에 다른 사유까지 합쳐서 과태료도 1,500만 원 부과했다고 하고요. 본사 측에도 징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참 각질 커피, 땅바닥 햄버거 이름 엽기적이어서 그냥 신상품인 줄만 알았거든요. 심각한 불량식품이었습니다. 먹을 거 가지고 장난치면 안 된다는 말 지금이야말로 해야 될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사회기자 M이었습니다. 다음 달부터 월급을 590만 원 이상 받는 직장인은 매달 내야 하는 국민연금 보험료가 16,000원가량 오릅니다. 회사 측이 절반을 내니 다 합치면 33,000원 이상 오르는 겁니다. 소득과 물가가 오른 걸 따져 상한액을 변경했다는데 상한액 오름폭이 역대 최고치라네요. 이혁준 기자입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가입자의 소득에 보험료율 9%를 곱해서 부과합니다. 2010년 6월까지 연금을 부과하는 소득 상한이 월 360만 원에 묶였는데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후 매년 소득 변화를 반영해 상하한액을 조절했고 다음 달부터 상한액 기준은 553만 원에서 590만 원으로 바뀝니다. 상한액이 6.7% 오른 건 2010년 이후 가장 큰 폭입니다. 3년간의 평균 소득원액을 산출을 해서 여기에 매년 물가가 오른 것만큼을 반영한 금액으로 해서 조정을 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회사가 절반을 내는 걸 제외하면 월 590만 원을 받는 직장인의 개인 부담 보험료는 26만 5,500원입니다. 553만 원을 기준으로 한 월 24만 8,850원보다 16,650원 오릅니다. 물가도 오르고 다 오르는 상황에서 이제 제 월급이 오른 건 아니잖아요. 근데 연금보험료는 이제 오른다고 하니까 당장 부담이 되죠. 월 소득 553만 원 이상 가입자는 모두 247만 명가량으로 더 낸 만큼 연금 수령 때 받는 연금액도 더 많아집니다. 소득이 553만 원 이하라면 보험료 부담은 늘어나지 않습니다. 하한액은 37만 원으로 올랐고
37만 원 미만 소득자의 보험료는 최대 1,800원 오릅니다. MBN 뉴스 이혁준입니다. 금리가 하향 조정되면서 전셋값이 조금 올랐다고 하죠. 하지만 그래도 예전보다 못합니다. 심지어 현재 전셋값 수준이 유지된다고 해도 하반기 계약의 58%가 역전세 위험이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2년 전 이때 부동산 3법으로 전셋값이 가장 많이 올랐거든요.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 2건 중 1건에서 역전세가 우려된다는 얘기인데 입주 물량까지 많은 인천이나 지방은 더 심하겠죠. 배준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반포동의 2,000세대 규모의 15년 된 아파트입니다. 지난달 전용 84제곱미터 전세금은 17억 원으로 2년 전보다 4억 원 낮게 계약됐습니다. 전세값이 임대차 3법 시행 이후 폭등하면서 2021년 말 통계 작성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지난해 전세대출 금리가 뛰면서 다시 하락해 1년 가까이 역전세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경기가 너무 안 좋으니까 임대인한테 3개월 후에 나가겠노라고 통보한 집이 많았어요. 그 날짜를 맞추려고 많이 내려놨던 거죠. 올해 상반기 전세 계약을 맺은 서울 아파트의 절반 이상은 2년 전보다 전세값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반기엔 더 큰 역전세가 우려됩니다. 현재 전세값 수준이 유지돼도 2년 전 계약한 서울 아파트 2만 8천 건 중 58%가 올 하반기엔 역전세 위험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나마 서울은 지난달부터 전세가가 상승세로 돌아섰지만 올 하반기 2만 가구 입주를 앞둔 인천과 수요가 약한 지방은 상황이 심각합니다. 상대적으로 입주량이 많거나 또는 미분양이 적체된 지역에서 역전세 가능성이라든지 깡통전세에 대한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데요. 역전세가 계속되면 집주인은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고 세입자는 이사를 가지 못하게 돼 전세금 분쟁이 잇따를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MBN 뉴스 배준우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주요 국정과제를 추진하는 청년 도약 계좌 출시가 사흘 앞으로 다가왔지만 이런 조건이라면 여기 가입할 청년들이 많지 않을 듯합니다. 5천만 원을 받으려면 신용카드로 1,000만 원을 써야 하는 등 조건이 까다롭거든요. 은행들은 6%대 이자를 준다고 하지만 은행들의 이런 꼼수 탓에 실제 금리는 4%에 불과합니다. 박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청년 도약 계좌는 청년들이 매달 최대 70만 원을 적금하면 정부가 최대 2만 4천 원씩 지원금을 주고 은행들도 시중금리보다 높은 금리를 주는 상품입니다. 중도해지 없이 이렇게 5년간 꾸준히 적금을 들면 6% 이상의 금리를 적용할 경우 5천만 원을 모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출시를 사흘 앞두고도 최종 금리를 공시하지 못했습니다. 지난 9일 은행들이 1차로 공시했던 금리 조건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은행들이 제시한 6%대 금리를 적용받으려면 각종 조건들을 맞춰야 합니다.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은 30개월 이상 매달 카드를 30만 원 이상 써야 하고 신한은행과 국민은행은 급여와 공과금 자동이체를 해야 합니다. 이런저런 우대 조건을 다 빼면 금리는 고작 4%에 불과하고 기업은행만 5%대입니다. 이런 금리로는 5년 후 5천만 원 목돈을 마련할 수 없고 저축은행과 신협이 제공하는 적금 금리와도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은행들은 일반 예금이나 적금보다는 금리가 높다고 변명하기 급급합니다. 타 예적금 상품에 비하면은 금리가 높은 거는 사실이니까 기준금리나 어떤 시장금리가 만약에 계속 떨어진다면 손실이 약간 확대될 수는 있겠죠. 금융위원회나 여당 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청년들에게 안정적인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것이 가장 의미 있는 사회공헌의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1분기에도 7조 원이 넘는 이자 수익을 낸 은행들. 하지만 사회적 기여는 여전히 짠돌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박규원입니다. 2030 부산 세계 박람회 유치를 기원하는 MBN의 연속 기획 4번째 순서. 오늘은 박람회 유치에 그야말로 팔을 걷어붙이고 나선 대기업 총수들의 얘기입니다. 유치만 하면 어려운 경제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거든요. 2002년 월드컵 때 4배에 달하는 61조 원의 경제 효과를 내기 때문입니다. 장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170일간 100명이 넘는 IOC 위원들을 설득한 고 이건희 삼성 회장이 동계올림픽 유치 성공에 눈물을 흘립니다. 전부 날들어 수고했다 그러는데 이거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이 이렇게 만든 거고 나는 아직 조금만 운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이번 부산 엑스포 유치에도 우리 기업들이 전면에 나섰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대통령 특사로 임명돼 멕시코, 파나마 등 세계 각지에서 지지를 요청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함께 공동 유치위원장을 맡은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해외는 물론 국내 곳곳에서 관심을 높이려 애쓰고 있습니다. 최태원 회장하고 똑같이 생겼죠? 그런 얘기 많이 들어요. 정의선 현대차 회장과 구광모 LG 회장 등 다른 총수들도 해외 출장 때마다 네트워크를 동원해 엑스포 유치에 분주합니다. 정부와 힘을 합쳐 세계적 행사를 유치했다는 명분도 크지만 엑스포 유치는 경기 침체 상황을 돌릴 좋은 카드입니다. 예상 관람객 3,400만 명, 2002년 월드컵 4배에 준하는 61조 원의 경제 효과 때문입니다. 기업들의 여러 가지 상품들을 보여주기도 하고 브랜드를 홍보하는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대외적 인지도를 높인다는 측면에서는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기회. 다음 주 파리에서 개최되는 4차 경쟁 PT에도 대기업 총수들이 대거 참석해 지원 사격에 나섭니다. 개최국은 오는 11월 말 최종 경쟁 PT를 마친 후 국제박람회기구 회원국 투표로 결정됩니다. MBN 뉴스 장가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잇따른 기소에도 불구하고 공화당 대선 경선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화당 지지자들의 80%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유죄가 확정돼도 대통령이 될 수 있어야 한다고까지 한다니 트럼프 전 대통령, 검찰의 기소를 오히려 즐기고 있다고 할 정도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기소를 두고서는 또 미국이 또 한 번 분열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최종락 특파원입니다. 미국 CBS 방송이 실시한 공화당 대선 후보 경선 여론조사에서 응답자 가운데 61%가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디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가 23%를 보였고 다른 후보들은 모두 지지율이 한 자릿수에 그쳤습니다. 최근 기소에도 61%는 트럼프 지지에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공화당 지지자들의 80%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유죄가 확정돼도 대통령이 될 수 있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도 검찰의 기소 이후 오히려 즐기고 있다며 지지층 결집에 나섰습니다. witch hunt, scam, hoax. It's called election interference, and they're doing the best they can with it. 같은 기간 미국 ABC 방송이 조사한 여론조사에서는 46%가 트럼프 전 대통령이 기밀 문건 반출 혐의로 기소돼야 한다고, 35%는 안 된다고 응답했습니다. 또한 전체 응답자의 47%는 이번 기소가 정치적 동기라고 판단했습니다. 성관계 입막음 이후 또 한 번 기소를 당한 트럼프 전 대통령으로 미국이 또다시 분열되는 모습입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최종락입니다. 도심 속 한가운데 자리한 광화문 광장에서 요가를 배울 수 있다면 어떨까요? 서울시가 2달 동안 광화문 광장에서 광화문 달빛 요가를 개최합니다. 달빛이라는 말에서 아시겠지만 밤에 하는 겁니다. 말 그대로 달밤의 체조인데 선착순 신청을 받습니다. 김세희 기자입니다. 광화문을 배경으로 사람들이 요가를 합니다. 도심 속에서 펼쳐지는 이런 이색적인 풍경은 올 여름 내내 이어집니다. 이달부터 8월까지 서울시와 한국레츠요가협회, MBN이 함께 광화문 광장에서 달빛 요가 행사를 엽니다. 일상에서 지친 시민들이 도심에서 바로 심신의 피로를 풀게 도와줍니다. 요가를 전혀 모르거나 처음 배우는 초보자부터 숙련자까지 누구나 즐길 수 있습니다.
역사와 문화가 공존하는 이 광화문에서 시민들과 함께 요가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요가가 단순하게 스포츠가 아닌 문화로 자리매김해서 K-요가를 외국 사람들과 시민들과 함께 멋지게 공유하고 싶습니다. 달빛 요가 프로그램은 오는 27일부터 8월 31일까지 2달간 이어집니다. 수업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저녁 시간에 1시간 동안 진행됩니다. 프로그램은 모두 20회인데 각 회당 선착순 100명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 공공서비스 예약 사이트를 통해 개인은 최대 2명까지 예약이 가능합니다. 앞서 유엔이 정한 세계 요가의 날인 오는 21일 광화문 달빛 요가 개막식이 열리는데 퓨전 국악 밴드 공연에 이어 도전 챌린지 등 다양한 이벤트도 펼쳐집니다. 요가 프로그램을 수강하거나 개막식 이벤트에 참여하면 포인트를 쌓아 요가복이나 텀블러를 선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들이 편안하게 일상과 문화를 즐기고 휴식할 수 있는 광장으로 운영할 예정이니 더 많은 분들이 와서 문화 활동을 마음껏 즐기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시는 많은 시민들이 요가 프로그램에 참여해 몸과 마음의 여유를 찾고 서울의 중심 광화문 광장에서 저녁 도시의 감성을 마음껏 즐기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김세희입니다. 어차피 한치 건너일이라고. 그냥 나만 전쟁이야. 1982년에 태어난 평범한 여성이 결혼 후 출산과 육아를 하며 겪는 고충과 사회의 벽을 실감나게 그린 이 영화는 일본과 중국 등 다른 나라에서도 큰 관심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정작 한국에서는 남녀 차별을 부풀렸다며 평점 테러와 인터넷 악플이 난무하고 급기야 정치권에까지 불똥이 튈 정도로 예민한 갈등의 소재가 됐죠. 우리나라 남녀 경제활동 참가율 격차가 18.1%포인트, OECD 평균이 10.9%보다 무려 7.2%포인트나 높다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10년 전 22.4%에서 다소 호전된 듯하지만 일본이 10년 전 20.9%에서 13.3%로 대폭 줄었고 한국 여성의 대학 진학률이 10명 중 8명꼴로 세계 1위라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 내용 면에서는 퇴보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성이 출산과 함께 육아 부담을 다 떠안으면서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는 경력 단절 현상 때문입니다. 이게 여성들만의 문제일까요? 총균쇠의 저자인 제레드 다이아몬드는 여성 차별은 첫째, 당사자인 한국 여성에게 비극이고 둘째, 여성이 만드는 성과를 남성이 함께 누리지 못하니 한국 남성에게도 비극이며 셋째, 인구의 절반을 낭비하고 있으니 국가, 대한민국에도 비극이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미국과 소련이 한창 대립하고 경쟁하던 냉전 시대 때 소련은 미국을 따라가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었습니다. 남녀 차별이 심한 소련은 인구의 절반으로 경쟁하는 만큼 미국을 이길 수 없다는 거였죠. 그리고 실제로도 그 말이 맞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보다 더 심각합니다. 이젠 출산 기피로 국가가 소멸할 지경이 됐으니까요. 그런데도 반인권적이라 외국인 가사 도우미를 두려면 안 된다고요? 그럼 당장 남녀 차별을 당하고 있는 우리나라 여성의 인권은요? 인구가 줄어드는 우리는요? 이젠 어린이집 대기줄보다 어르신 요양원 대기줄이 더 길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언제까지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하시겠습니까? 선택은 이제 우리 몫입니다. 김주아의 그런데 오늘은 경단녀 남녀 넘어 국가의 비극이었습니다. 스포츠 뉴스입니다. 오늘 20세 이하 축구대표팀이 월드컵에서 4위를 차지하며 대회를 마무리한 가운데 손흥민을 비롯한 태극전사들도 모여 평가전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공격수들이 펄펄 날고 있어서 클린스만 감독이 이번에 첫 승을 거둘지 관심이 쏠리는데요. 구경호 기자입니다. 4년 만에 부산을 찾은 태극전사들의 등장에 팬들이 환호성을 지르며 열광합니다. 주장 손흥민이 나올 때는 절정에 달합니다. 페루, 엘살바도르와 2연전을 치르려고 3개월 만에 모인 태극전사들.
특히 주말 K리그에서 중거리 슛을 성공한 황의조와 헤딩골을 넣은 조규성의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유럽파까지 더해져 공격진은 활기가 넘칩니다. 선수들이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저희끼리 또 잘 맞춰서 이번 두 경기에서도 또 좋은 모습, 또 승리하는 모습 팬분들께 보여드리고 싶어요. 반면 수비에서는 기초 군사훈련에 참여한 김민재와 부상 중인 김영권 등 주전 수비수가 모두 빠져 불안합니다. 지난 3월 2연전에서 1무 1패에 그친 클린스만 감독은 동기부여를 통해 승전골을 울리겠다는 각오입니다. I want to see from them a personality and show us coaches and you that they badly want to win the Asian Cup. 클린스만호가 20세 이하 대표팀의 기운을 이어받아 이번 주 금요일 페루전에서 첫 승을 거둘 수 있을지 기대를 모읍니다. MBN 뉴스 구경호입니다. 여자 탁구의 띠동갑자매 전지희와 신유빈이 MBN 여성 스포츠 대상 5월 MVP에 선정됐습니다. 지난달 탁구 세계선수권대회 여자 복식에 출전한 두 사람은 준결승에서 세계 최강 중국조를 꺾고 값진 은메달을 따냈습니다. 여자 탁구가 세계선수권대회 결승에 올라간 건 1993년 이후 30년 만입니다. 초여름에는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소나기가 자주 지나는데요. 지금도 어김없이 강한 소나기 구름이 발달하고 있습니다. 내일 새벽까지 서울을 포함한 거의 전국에 적게는 5에서 많게는 60mm 이상의 강한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특히 경기 북부와 강원 영서 북부 지역으로는 시간당 30에서 50mm의 집중호우가 쏟아지면서 호우특보가 내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내일도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는 소나기 예보가 들어있습니다. 양이 많진 않겠지만 해가 쨍쨍하더라도 갑작스럽게 쏟아질 수 있어서 우산 하나는 챙겨 다니셔야겠습니다. 내일 하늘에는 구름만 지나겠고요. 전국적으로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겠습니다. 내일 중부지방은 서울이 26도, 대전은 29도 보이겠습니다. 남부지방도 광주가 29도, 대구 30도까지 올라서 오늘과 비슷하거나 약간 낮겠습니다. 모레는 전국에 글피에는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또다시 소나기가 지날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하입니다. 공정하고 신속한 MBN 뉴스,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를 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빠르고 정확한 뉴스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MBN 뉴스를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